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규모를 1년 뒤에 결정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적 고통을 생각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300만 명에 가까운 소액 연체자들의 신용 회복 조치가 12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대상자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또 어떻게 이용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군부대를 찾아 직접 소총을 쥐고 사격 자세를 취하면서 북한군의 전투 역량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한국의 총선을 앞둔 북한군의 동향도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규모를 1년 뒤에 협의체를 꾸려서 결정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 제안을 한번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서울대 병원까지를 아우르고 있어요. 비대위원장입니다. 의대 증원 규모를 1년 뒤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결정하자. 자,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주필님. 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제안을? 그러니까 하지 말자. 지금 그냥 1년 뒤로 또 미뤄놓자. 그때 간다고 해결될 전망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경험치기잖아요. 이쪽에서 만약에 이제 해외 공신력 있는 그런 해외 기관에다가 이건 이제 한국의 보건 의료 지표 이걸 이제 분석하게 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하자는데 한쪽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면 다른 쪽에서 또 다른 기관에다 의뢰하자고 그러겠죠. 그 10년 하세월이고 100년 하세월입니다. 그래서 이건 보니까 서울대 교수들이 지금 입장이 난처하죠. 교수들이 제자들 보기도 그렇고 네. 정부 보기도 그렇고 병원 보기도 그렇고 하니까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 이런 건데 이게 전혀 대안이 될 수는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국가의료체계 혁신 개혁 이거는 의사들하고 논의하고 협상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정부의 정책이에요. 아하. 그렇잖아요. 의사들은 다만 거기서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지 의사가 한국의 의료체계에다 직접 들어가서 입안하고 무슨 결정하는 데 참여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해 당사자예요. 그 사람들은. 선수들하고 게임의 룰을 논의하는 건 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인가요? 이해 당사자잖아요. 내 월급 깎인다고 지금 저러는 거 아니에요. 권위 떨어진다고 저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해 당사자들은 그 문제에 대해서 협상 대상자가 아니죠. 네. 자, 이전 주필의 개인적인 견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는 12일 오후에 반박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그 내용도 살펴보죠.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다. 양 변호사, 그 밖에도 좀 입장이 나왔죠? 네, 필수 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적인 고통을 생각할 때 이 정부가 이 시기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1년이라는 이제 기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의료 수요는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도 이러한 의료 개혁이 굉장히 뒤늦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1년이라는 이 시기를 늦춰서 증원 시기를 재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언제 이것이 사실 마무리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러면 국민적인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 시기적인 조정은 불가능하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와 서울대 병원협의회 뭐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합쳐놓으면 한 1,700여 명의 의대 교수들이 있어요. 자, 이 비대위가 중재가 끝내 실패하면 18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앞으로 만 닷새 정도 남았는데 자, 이전 주필께서 보실 때 이 집단 사직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의대 교수들도
제자들 입장이 있고 또 전체 의사사회 입장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익 단체들이고 이익 조직인데 거기서 동업자들 간에 어떤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뭐하고 서울의대는 또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말이 이 의료계의 대변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점에서 난처하게 생각하는데 19일이 이제 저쪽에서 집단 사직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한 달이 되면 그 사직 수리가 돼요. 그러니까 민법적인 문제는 양 변호사한테도 물어볼 텐데 자동 수리가 된다네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 고전에 그러니까 18일까지 일단 해가지고 18일까지는 복귀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 동안에 또 지켜보겠다.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명분 삼겠다 이러는데 서울대 교수들이 1,700명이 만약에 사직을 한다? 이거는 집단 사직이라고 자기들이 말하고 있어요. 이건 환자에 대한 협박 아닙니까? 이게 정부에 대한 협박이 아니에요. 따지면 국민에 대한 협박이지. 이런 식으로까지 최고의 그 인재라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비열하게 이걸 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지키겠다 이러면 국민들은 정말 배신감을 느끼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법적인 문제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민법에는요, 사직서를 제출해도 수리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마냥 수리 안 한다고 미견함에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법과 그리고 근로기준법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직서라는 게 사실 내가 이제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이제 통지의 문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직서를 내가 제출을 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수리하지 않고 가는 기간이 언제든지 무한히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사실 나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저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 달이라는 기간 전에 이제 사직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신데요.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한 달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자동 수리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게 19일이겠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을 하겠다 19일로 딱 못 박았고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그날 사직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달 뒤에 사실상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하지만 정부는 반대로 사직서 자체가 전공의들이 퇴사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증언에 반발하는 의사를 담은 것이기 때문에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니어서 이것은 사실상 한 달이라는 기한으로 우리가 딱 놓고 볼 수는 없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적 효과를 두고서도 사실은 이 정부와 또 이제 일반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자, 정부는 의대 교수들, 특히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이 교수들이 개별적으로는 이제 방향성이 뭐냐면 외래 진료를 줄이고 하지만 그렇죠. 응급 환자, 중환자 진료는 유지하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한 5, 6일은 그렇게 가면서 제자들에게는 좀 제발 돌아와라. 그렇죠. 이렇게 촉구하고 또 정부에도 성의를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줄타기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그렇게 사실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교수들도 아는 겁니다. 지금 전공의들이 사실상 현장을 이탈해서 교수들의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 상황이고 이것이 마냥 언제까지 흘러갈 수만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8일로 딱 날짜를 정하면서 그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도 빨리 돌아오라라는 목소리를 전달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정부에는 하지만 우리가 일반 그냥 이제 외래 진료는 떠나더라도 중환자라든지 위급한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를 할 테니까 어쨌든 좀 대화의 창구를 마련해 달라라는 취지로 이렇게 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진료 유지 명령이라는 건데 이건 법적으로 어떤 건가요? 지금 많이들 들어보셨을 전공의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정부가 진료를 유지해라 내지는 진료 현장을 이탈했다라고 한다면 복귀 명령을 내린다.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셔서 알고 계실 텐데요. 전공의들뿐만이 아니라 교수들에 대해서도 정부는 마찬가지 방침으로 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지금 우리가 시한을 정해놓고 이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유지해라.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형사처벌도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의대 교수들, 특히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결정에 대해서 간곡한 호소를 거듭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교수님들은 정부와 함께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집단 사직으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로서의 소명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교수사회의 살아있는 양심을 믿으며 집단 사직 의사를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살아있는 양심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에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원칙대로 신속하게 의료개혁을 추진하라고 거듭 지시했습니다. 자, 어떤 입장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또 더 엄중하게 좀 지시를 했는데, 자, 이전주 필께서는 이 지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통령이 이게 사실 이 의대 증원 문제, 이거는 2020년에 문재인 정부가 시도했다가 그때는 매년 400명씩 10년 동안 늘리겠다 이렇게 했다가 완전히 백기투항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걸 알면서도 윤 대통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것은 그만큼 각오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제 일부에서는 윤 대통령이 저러다 또 뒤로 밀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우려도 하지만은 제가 볼 때 윤 대통령은 밀릴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만약에 이번에 또 의사들이 압력이 눌려서 밀린다 이러면 이제 영원히 이 과제는 영원한 미제로 남게 되죠. 그래서 이번엔 대통령이 그것을 철저하게 지금 이미 방침이 섰으니까 됐고 의사협회 이런 데서 무슨 토론하자 협상하자 지금 그럴 시간은 아니잖아요. 이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걸 의사 집단에서 방해하고 나서지만 방해하고 나선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법적으로 이걸 자기들 막을 권한이 없잖아요. 그 정부는 아마 그대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TV 토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TV 토론, 국민 토론에 붙이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거부를 한 셈인데 그 제안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건복지부 이차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정에서 다퉈야 할 내용을 국민들 앞에서 토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 자, 갑자기 법정에서 다퉈야 될 내용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내용을 지칭하는 겁니까? 그만큼 좀 정부의 입장이 강경하게 좀 읽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협이나 이제 의사들의 입장은 사실 이제 취소 소송도 제기를 하고 그리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사실 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니라 교육부 장관에게 그러한 권한이 증원 문제에 대해서 결정할 권한이 있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은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절한 하자 있는 처분이기 때문에 취소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또 법정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법정에 더 다투어야 될 문제지 우리가 이제 TV 토론에서 이거를 한가하게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취지로 읽힙니다. 사실 이제 의협이나 아니면 이제 뭐 교수진이라든지 의사들은 이러한 것을 뭐 TV 토론에 붙여서 뭐 대화를 해보자, 우리 더 논의를 해보자라는 취지인데 사실 이것은 과거에도 진행됐던 바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사실 이제 유야무야 이제 끝나는 상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은 뭐 비공식적으로 대화나 뭐 이런 창구는 열어둘 수 있겠지만 이걸 TV 토론을 해서 또 다시 시간을 끄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TV 토론 문제에 대한 것을 제가 좀 SNS 같은 데를 봤어요. 그랬더니 찬반 논란이 많은데 압도적으로 많은 건 지금 TV 토론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어디가 주관하고 방식은 뭐며 참석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런 논의들이 많던데 이전주 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TV 토론을 정부가 토론은 지금은 시간이 안 됐고요. 그다음 만약에 정부가 설명할 기회라도 갖는다 이럴 때 그 대화 상대가 꼭 의사들이어야 됩니까? 뭐 의사도 참여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은요. 또 환자 대표는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보면 지금 토론하자 이것을 시간을 끌자든지 이래가지고 정부의 예봉을 꺾겠다든지 뭐 자기들 나름대로 전략인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식으로 자꾸 미루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의사들 머리 좋은 분들이 좀 이 전략은 잘못 세우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개인적인 의견도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 의대 정원 문제 55년여 전인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부터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논란도 많고 말도 참 많은 사안이란 뜻인데요. 오랫동안 또 언론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시고 글도 써오신 이전주 필께 좀 여쭙겠습니다. 자, 이 의대 정원 문제
60년대부터 시끄러웠어요. 69년부터 저 정원을 이제 그때 정원을 했는데 한 50명 했는데 1974년 되니까 이쪽에서 오히려 정원 했던 걸 그 줄여달라고 정부한테.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때인데 그때는 왜 줄여달라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의대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은 그 의사 수요에 따라서 결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 중요한 것은 또 교육 여건이라든지 당시 그 의료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가면서 할 텐데 자기들 늘려놓고 보니까 이 50명을 늘렸는데 이 소화기가 또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현실이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도로 이것을 물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러면서도 이 각 대학도 그렇고 뭐냐면 의대를 갖고 싶다. 그렇죠. 예? 의대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이 확 달라요. 아주 다르죠. 그런 요구는 늘 있어 왔는데 이제 1993년 되니까 김영삼 대통령 시대가 되니까 그 이제 요구가 본물처럼 터지니까 김영삼 대통령 시대 무려 9개 대학에서 의대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뭐 지방에 확 허가를 내줬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뭐 의사 수요를 따지면 의사도 많이 좀 배출되면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좋죠. 좋은데 문제는 어떻게 부실 교육이라는 그 문제가 또 안 생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의대 그 오너들이 그 횡령 비리도 많았고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서남대 이미 2018년에 그 폐교된 서남대 전북 남원에 어디 있었죠? 그래서 그건 아예 폐교가 돼버렸고 관동대학 의대도 관동대학에도 굉장히 부실화돼가지고 나중에 이건 가톨릭 인천교구가 해가지고 관동 그 가톨릭 의대로 됐습니다만 이런 이제 문제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부의 책임이지. 의사들 보고 그걸 책임지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의사들 비판할 수 있지만 못하겠다고 막고 나서는 거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집단사직서 제출의 D-Day를 18일로 잡은 이유 앞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자,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사실 이 2월 19일에 전공의들이 19일 맞춰서 이제 사직서를 제출을 했고요. 이것이 이제 3월 19일이 되면 실질적으로 효력을 발생해서 전공의들이 아예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한 번 퇴사를 하면요. 사실 법적인 절차도 그렇지만 이게 복귀하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정부는 명백하게 만약에 이제 사직 처리까지 된다면 사실상 이 현장을 떠났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고 이것에 따라서 의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대 의대 교수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루라도 일찍 18일로 기한을 잡아서 그래도 그 전에 전공의들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 좀 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1970년대에 마련된 의료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양 당사자 그러니까 정부와 의협 측이 여기 기본 전제에 합의를 하고 사실 논의를 뭔가 출발을 한다면 정부도 대화의 테이블에 응한다라든지 뭐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면 지금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간극을 줄이기에는 굉장히 또 촉박한 시간이 상태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은 2,000명이라는 그 숫자에 조금 집착을 하지 말고 지금 의료 개혁이 필요하고 많은 국민들이 의사수 부족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이 공통 분모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것이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암이 전이되고 또 필수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 정부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들도 깊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때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죠. 정부가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들에 대한 신용 사면을 1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대상자가 되면 또 어떤 혜택을 보게 되는지 궁금한 게 많은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신용 사면이라는 것이요 무한정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이제 액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자들에 대해서 정부가 신용 사면을 단행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효과는요. 일단은 25만 명이 은행 대출이 가능하게 되는 접근성이 향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15만 명 가량이 신용카드 발급이 추가로 또 가능해집니다. 네. 그만큼 신용 점수
점수가 향상되기 때문인데요. 신용 점수가 한 250만 정도 이제 상승이 되게 되면 점수가 한 39점 오른다네요. 그렇죠. 한 39점 오르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대출도 못 받았던 것이 다 받을 수 있게 되고 신용카드 발급도 막혀 있었는데 신용 점수가 오르다 보니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실 이제 뭐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다 신용조회 회사에 다 이제 명단이 넘어가고 그렇죠. 그러면서 대출이 막히게 되고 신용 점수가 떨어지는 것인데 만약에 2천만 원 이하의 연체자라고 하더라도 5월 말까지만 상환을 완료한다면 그러면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니고 빚을 5월 말까지 갚아야 돼요. 그렇죠. 상환을 하는 조건이고요. 그러면 이제 연체 기록에서 삭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추가로 뭐 카드를 발급받는다라든지 대출을 받는다라든지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250만 명이면 전라북도 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용 점수가 40점 가까이 올라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25만 명 정도가 신용 점수가 한 39점 정도, 40점 가까이 상승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대환 대출 요새 굉장히 좀 핫한 이슈잖아요. 저금리로 내가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새롭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내가 사실 이제 연체가 됐다라는 것은 이걸 갚기가 굉장히 좀 막막하고 빠듯하라는 의미인데 이것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되면 그래도 추후의 상환에 있어서 조금은 좀 숨통이 트이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렸지만 이 최저 신용 점수가 645점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5만 명 정도가 이것을 충족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점수를 받으면? 맞습니다. 그러면 충족하게 되면 사실은 신용카드 이제 발급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도 혜택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신용 회복, 이른바 신용 사면, 신용 대사면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자, 이게 누구에게 좋으냐? 여러분들이 좋겠지만 주로 2030 청년층 또 골목 상권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연체도 많이 하고 뭐 멋 모르고 담보 없이 빚을 많이 지은 게 전부 다 2030이라죠? 왜 그러냐면 이제 2030들이 이제 사회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자영업을 시작하잖아요. 하는데 그 코로나 이제 끝에 집중적으로 몰리니까 기존 시장에 이 사람들이 진입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빚을 넣었는데 빚을 가능한 뭐 연행해서 못 얻으면 그다음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다 이제 조폭사채까지 가는 거예요. 다중채무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주 뭐 고금리 이런 식의 빚까지 얻어서 써야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30대가 이 연체액이 가장 높답니다. 네. 1위고 그다음에 연체율을 따지면 20대가 1위고. 그러니까 못 모르고 빚을 얻어서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 사회 진입을 했잖아요. 진입을 했는데 이제 빚 얻어서 장사를 하려는데 자영업을 하려는데 이미 그 시장은 포화 상태고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려니까 경험도 없고 뭐 하니까 그 자기들 빚을 갚을 만큼 충분히 돈을 못 벌잖아요. 이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그 고통을 겪었는데 이번에 신용이 회복되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되겠죠. 네. 젊은 사람들한테 용기도 주고 격려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예. 15만 명이 새로 카드를 발급받으면 카드 업계는 쌍수를 들어 환영을 해야 하는데 분위기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숨을 죽이고 보수적인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네. 이유가 뭔가요? 이게 이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쏟아지는 신용 사면자가 한 15만 명 정도 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내가 신용 사면을 받은 것은 대출이라든지 신용카드에 접근을 해서 내가 그것을 누리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2013년 10월과 비교했을 때 2024년 1월에 사실은 신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거의 한 10만 명 이상 늘었거든요. 그렇네요. 이미. 네. 그런데 이제 신용 사면자가 더 추가로 나와서 한 15만 명이 더 신규 추가 발급을 받게 되면 물론 제대로 제때제때 상환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연체가 발생한다라든지 그러면 신용카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영업을 하겠다라는 취지이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신용사면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뭐 다른 추가 대출이 있는지에 따라서 한도를 다르게 설정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연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한도나 아니면 신규 발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이런 조치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영어로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라고 하죠.
꼬박꼬박 어려움 속에서도 빚을 갚아왔는데 저렇게 해주면 나와 형평성이 이게 뭐냐 이런 논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과 영세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깊이 생각해서 숙고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 상태에서 일단 투약을 하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술을 일단 하고 봐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런 조치도 이제 필요합니다만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5월 말까지 빚을 갚는 경우에 하거든. 그래서 다 해주는 거 아닙니다. 네, 그래서 모랄 해저들을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나는 죽도록 해도 그동안에 이를 악물고 해서 빚을 갚았는데 그럼 난 뭐가 되냐. 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빚을 겁을 내가지고 내가 부모 돈 무슨 뭐 친척 돈 다 끌어썼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나는 그렇게 양심적으로 살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든지 상실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모두가 이렇게 위급한 상황 경제적으로 이럴 때는 같이 좀 그런 점을 이해하고 어떻게든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다음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돼 있으니까 그렇게 다들 이해하고 같이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양지민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가죠. 북한의 김정은이 군부대를 찾아서 직접 자동소총을 갖다 대고 겨누는 모습을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자, 이렇게 몸으로는 사격수를 강조했는데 강경일변도였던 그의 발언 수위, 입은 좀 순해지고 수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또 한편으로는 솔직히 이제야 이것을 시작하는가 하는 자괴심으로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북한 매체에 공개된 사진도 봤습니다만 김정은이 자동소총 AK라고 볼 수 있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는 1억 정이 훨씬 넘게 팔렸다는 그 소총을 갖다 대고 쏘는 자세에 취했습니다. 권총도 쏘아보고 군인을 옆에서 또 이렇게 사격 지도도 하고. 자, 이럴 처지는 아니잖아요. 사실 군에 간 적도 없고 스위스 유학 갔다 온 게 전부인데 중요할 때마다 저런 사진을 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저기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적들이 사소한 전쟁 기도도 분쇄하라. 그런데 이런 말들이 이전에 나왔던 말들보다 굉장히 수위가 낮다는데 그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지금 북한이 이전 같은 경우에는 서해 백령도 주변에 많이 나타났댔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평안남도 쪽 그쪽에서 이제 훈련을 해요. 남포 쪽이나 이런 데서 포부대 훈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위치도 좀 뒤로 가고 우리 NLL 쪽으로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말도 조금 훈련을 하라. 군대에다 가서 훈련하라는 건 있을 수 있는 얘기인데 네. 적들이 등어리를 부러뜨려라 이런 소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봐서는 뭔가 조금 좀 이상하긴 합니다. 네. 자, 자세와 또 이 몸과 발언이 좀 따로 논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이 얘기를 좀 계속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은은 어릴 때부터 꼬마 대장이라고 불리면서 실제로 대장 계급장을 주렁주렁 달고 그 군복을 자주 입고 나타나서 주변에 나는 대장이다 이러고 다닌 사람이에요. 코로나 기간 중에는 이른바 백두산 권총이란 걸 수십 정 제작해서 황금으로 만들었는지 도금을 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자기 친필 이름을 새겨서 선물로 줬는데 저런 그 총사랑은 왜 나오는 걸까요?
저게 이제 원래 백두산 권총이라는 게 러시아 이제 마카로브 권총을 카피 생산한 것을 이제 북한에서 만든 건데 전부 다 지금 총 하나씩 들고 예. 저게 이제 김정은 백두산 권총입니다. 네, 김정은 백두산 권총이고 저기다 사인을 했는데 권총에다가 저게 이제 각 군단 사령관, 각 병정 사령관들을 자기 사무실에 불러놓고 총을 쏴서 이제 총을 줬고 이제 군단장 병정 사령관들이 김정은 결사옹이 이 김정은 결사옹이 하는 그 사진을 찍어놓은 건데 물론 빈총이겠죠. 빈총이죠. 저기 총알이 있을 수가 없는 네. 거고. 그리고 이제 꼬마 대장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집 내력인가 봐요. 그 김정은이가 암살한 자기 이복형 김정남도 어렸을 때 대장 군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그랬거든요. 꼭 대장입니다. 꼭 대장입니다. 예. 그래서 고영이 엄마 친모 고영이가 있을 때도 그 조그만 한 6살, 7살짜리가 대장 군복을 입고 앉아서 초등학교 교과서 문제를 푸는 사진들이 나오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집 내력인 것 같아요. 별 좋아하는 거는. 김주혜 같은 여자 어린이에게는 또 여장군 그런단 말이에요. 여장군. 김여정도 여장군이요. 여장군은 군을 안 갔는데 장군 집착이 심해요. 장군 집착과 대장 집착이 아주 심합니다. 네. 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게 마오쩌둥의 유명한 교시인데 네. 뭐 혁명이라는 게 공산혁명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건데 네. 총을 잘 다뤄야 지도자다 이런 게 있나요? 뭐 사실 김정일도 저 비슷한 말을 했어요. 김정일은 모태똥하고 약간 다른 편으로 했는데 어쨌든 거의 같은 내용의 어떤 권력은 총에서 나온다 이러면서 그런 건데 저것이 어쨌든 김정일로서도 그렇고 김정은으로서도 그렇고 총을 딱 쥐는 지도자. 그럼 뭔가 싸움을 준비하고 미국과 일본 제국주의 남조선 괴뢰도당을 타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인민들한테 각인시키는 거죠. 나뭇잎을 타고 바다를 건너는 네. 무슨 김일성은 아니지만 네. 김정일 때도 그렇고 뭐 백발백중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뭐 눈 감고 쏴도 맞는다. 물론 북한 주민들도 그때 어렸을 때 북한에서 그런 말 믿으셨어요? 어렸을 땐 믿었는데 점점 크면서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3살짜리가 자동차를 몰고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 아들 머리에다가 30m 세우는 아들 머리에다 사과를 올려놓고 엄마가 총을 쏴서 사과를 똘껐다. 윌리엄 텔도 아니고. 그러게 네. 그게 참 그런 말들을 참 많이 조작해냈습니다. 그런데 믿게 만든다는데 참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하지만 김정은의 이런 행보는 작년 자유의 방패 훈련 때의 발언이나 대응 수위와 비교해 볼 때 네. 강도가 좀 낮아졌다는 거죠? 굉장히 강도가 낮습니다. 작년도는 뭐 계룡대 사진 보여주면서 여기 사진을 찍었거든요. 군 장군들 가득 지도 가리키면서 여기다. 예. 그리고 뭐 미사일 쏘고 그다음에 정찰위성 쏘고 그랬는데 이번엔 자동소총 나오고 군부대 사격 훈련 나오고 말도 좀 약간 많이 좀 다운된 그런 거로 봐서 이것이 여러 가지 분석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룡대를 가리키는 지도를 일부러 내놓고 탄도미사일도 쏘고 정찰 이송도 띄우고 그냥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총선도 얼마 안 남았고 하니까 뭔가 할 줄 알았는데 달라요. 낮아졌어요. 이건 왜 그럽니까? 이제 두 가지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12개 유엔사 회원국까지 참가해서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을 괜히 잘못 거스렸다가는 진짜 뭔가 일어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조금 더 이 훈련이 이제 14일 날 끝나니까 내일 끝나지 않습니까? 끝나서 돌아가거든요, 미군이. 네. 아마 그때를 노리는 거에 하나 있을 수 있고 네네. 둘째는 북한군의 내구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냐. 북한 정권의 내구성이 떨어지지 않냐. 이런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꽤 많습니다. 네. 여러 가지 휴민트와 시긴트 뭐 이런 걸 분석, 또 위성 정보를 분석해 보니까 북한군이 아까 고 원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NLL이나 휴전선 일대에 없어요. 네. 어디 갔나 하고 봤더니 뒤로 멀찌감치 물러났고 각 지방으로 갔다고 합니다. 지방의 공장, 신축 공사장 등으로 갔는데 생필품을 만드는 경공업 공장 이런 신축 공사장에 많이 갔다고요? 김정은이가 전원회의 당대회에서 무슨 걸 내놨는가 하면 올해 우리 당이 가장 힘을 넣을 것은 20승 10 정책이다. 이게 뭐냐면 2010이라고도 하는데 20 곱하기 10. 예. 매해 20개 군 시군에 간장된장 공장을 만들어서 10년 동안에 200개 군, 그러니까 북한 전역에 간장된장 고추장을 만들어 공급하라. 그러니까 20 곱하기 10이니까 200개 만들겠다는 거네요. 200개를 만들겠다는 거죠. 올해는 20개인데
여기에 124연대라는 걸 특수하게 만들었어요. 군대 연대를. 그래서 된장, 간장 공장 지으려고. 군대를 2,000명 정도씩 잡아놓고 매 공장들에 군대를 넣어서 지면 여기 운영하는 건 지방당 책임비서, 지방당 인민위원장들이 책임지고 운영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을 밑에 사람들한테 또 넘기는 겁니다. 군부대가 가서 짓기는 짓겠는데 운영은 너네가 하라. 그거 돌아가게 하고 거기서 된장 공장 쏟아져 나오게 하는 거는 당 책임비서들이 해라. 아니면 아니면 책임비서 군 인민위원장이 하라. 아니면 너네들 처벌받는다. 숙청하겠다. 예. 뭐 참 다스리기 쉽네요. 다스리기 참 쉽죠. 네, 그렇게 하면 뭐 어떤 지도자가 못 다스리겠습니까? 자, 하지만 경계를 우리가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정은이 남한 총선과 꽃게철만 기다린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는 뭐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지금 4월 달에 중요한 정치적 계기도 있고 사실 또 미국의 대선도 있고 지금 북한이 어느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면 서해 NLL은 제멋대로 그은 유령선이다. 우리 국경선은 저기가 아니다. NLL은 열점이고 도하선이다. 네. 우리 모든 저기서 불꽃 한 점이 일어나면 전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러면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엔 그 주변에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서해안에 안 보인다면서요? 안 보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이제 꽃게잡이철이 시작이 돼요. 4월 달에. 그러면 배가 나와서 단속을 하는 척하면서 뭔가 불길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봐요. 연평해전도 그렇게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2개 나라 군대가 가고 미군 군대가 철수하면 이제 딱 4월이거든요. 4월 달에 들어가서 뭔가 큰 일을 벌일 수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위험한 지역은 NLL입니다. 그리고 꽃게철. 그러니까 이제 꽃게가 4월 달부터 잡히는데 예. 그때부터 석 달을 좀 지켜봐야지. 그렇죠. 지금 저렇게 말 좀 순하게 한다고 김정은이 마음까지 순해진 건 경계를 아니다. 낮추면 절대로 안 된다. 아, 경계는 그러니까 저게 이제 큰 태풍 전야의 고요라 그러잖아요. 태풍 전야의 고요일 수 있다. 때리기 전에 침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군요. 그렇죠. 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부터 북한의 도발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거듭 경고해 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연초부터 북한 정권은 미사일 발사,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습니다. 접경지 도발, 무인기 침투, 가짜뉴스, 사이버 공격, 후방 교란 등 선거 개입을 위한 여러 도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국 총선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구체적인 뭐 증거나 징후는 발견이 안 됐습니다. 아직은요. 근데 이미 이루어지는데 모를 수도 있고. 자, 우리 통일부 장관 보시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떤 말 그대로 폭풍 전야의 고요라고 볼 수도 있고 양동작전이라고 통일부는 표현을 했는데 작년도 3월 달에는 뭐 당중안에 군사위원회 열고 뭐 계룡대 나오고 사진 찍어 보이고 위성 쏘고 미사일 쏘고 난리를 쳤거든요. 그러니까요. 올해 유난히 조용하니까 총선까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국방부나 안보실이나 북한의 시나리오별 모든 도발 유형이 딱 있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이미 짜놓은 게 있거든요. 뭐 일단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는 그에 대응하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3월 하순 선거가 끝난 3월 하순부터 4월 초순, 4월 10일까지가 굉장히 위험한 단계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양동작전이라는 게 축구에서 말하는 페인트 모션하고 같은 말이에요. 모션, 페인트 오퍼레이션이 양동작전이니까 자, 축구에서도 페인트 모션에 깜빡 넘어갈 수가 있는데 넘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슬슬 움직인다고 그게 안 넘어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군요. 자, 요즘 김정은의 감성 정치가 부쩍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보이는 모습을 노출한 데 이어 이례적인 반성까지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로써 지방의 전면적 진흥을 안아오기 위한 우리 당 10년 목표의 위대한 투쟁이 마침내 개시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제야 이것을 시작하는가 하는 자괴심으로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저렇게 연설 들으면서 우는 걸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은 저는 늘 해요. 네. 자, 그런데 김정은 방금도 들으셨지만 요즘 유난히 솔직히라는 접두어 표현을 많이 합니다. 솔직히라고 말하고 솔직한 말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말도 있는데 김일성이나 김정일 때는 볼 수 없었던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수령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오류성이거든요. 수령은 모든 일이 다 잘 돼야 된다는데 이 사람은 약간 눈물로 호소하고 뭔가 잘못을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요. 그건 주민들이 동태하고도 관련돼 있을 수 있다. 주민들이 불만이 많이 고조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저 말씀을 자괴심으로 송구스럽기도 하다. 자괴심으로 이게 그런 말이 자체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자괴심을 느끼는데 송구스럽다. 말이 좀 그렇고요. 네. 솔직히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좀 나 힘들으니까 이해해달라. 그렇죠. 이런 말로도 들립니다. 똑같죠. 나도 힘들다. 당신들 힘든 거 내가 안다. 그래서 내가 눈물이 난다. 이런 식의 감성 정치, 눈물 정치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건데 지금 말하는 것처럼 뭐냐면 간장, 된장, 고추장 공장을 이제야 만들기 시작했다. 김정은이가 지금 집권한 지가 몇 년입니까? 네. 핵과 미사일만 만들다 나가니까 인민들한테 간장, 된장도 공급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하니까 이제 사실은 좀 얼굴이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자괴심을 느낀다. 왜 이제야 이런 일을 시작하는지 좀 그렇다. 이런 말들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좀 다잡아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일성이 그 표현했던 사회주의 이상향, 우리 고 원장께서도 북한에 계실 때 어린 시절에 숱하게 들었을 말이 비단옷에 기와집에 살면서 이밥에 쌀밥에 고깃국 먹는 걸 사회주의 이상향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된장, 간장, 고추장을 만드는 데가 없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이 1960년대부터 해온 이야기가 이밥에 고깃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저기 어디 가서 이밥에 고깃국 먹고 이건 공산주의가 여기 실현됐네 이런 말을 제가 경찰관한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천에 가면 도처에 이천 쌀밥집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벌써 우리나라는 30년 전에 다 해결된 문제인데 지금에 와서 이밥에 고깃국 소리는 쑥 들어가고 된장, 간장, 고추장까지 공급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로 북한 경제가 망가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민들이 평양 사람들만 사람이냐? 평양 사람들은 간장, 된장을 먹는다는데 우리는 왜 간장, 된장 못 먹고 소금만 주는 거냐? 이러면서 불만이 끄니까 이제 그 어떤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내가 이걸 풀겠다. 그런데 저게 이제 10년 동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북한 주민들이 10년 동안 간장, 고추장 먹으려고 또 심한 고문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된장, 간장, 고추장을 집에서는 안 담궈 먹습니까? 아니 콩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가 있고 이래야 만들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만들어 먹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냥 소금에 밥인가요? 소금에 소금국하고 그냥 염장무에다 밥을 먹는 거죠. 지방은 그야말로 된장, 간장, 고추장도 구경하지 못하고 있다. 구경하지 못하니까 저거를 김정은이가 인정을 공식 성천 공장 가서 솔직히 인정한 말이 간장, 된장 같은 것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솔직히 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때 이것을 시작하지 못했는지 그런 생각도 들고 자괴감이 든다. 자괴감이 든다. 왜 이제야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해온 거를 왜 해오려고 한 걸 왜 이제야 내가 시작하는지 자괴감이 든다. 네. 그러나 김정은의 이런 사과와 자기 반성적 발언을 그대로 들으면 안 된다는 지적도 있어요. 네. 뒤집어 볼 때 북한의 경제가 실제로 열악한지를 반증하면서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중국, 특히 러시아에게 호소한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으로서는 지금 러시아라고 하는 큰 형님을 하나 지금 당겼어요. 네. 그래서 자기네 가지고 있던 포탄 한 200에서 300만 발을 보내고 거기서 식량과 유로를 데리고 들어와서 지금 조금 풀리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다 어디다 쓰는지 쌀값이 최근에 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쌀 빌리러 다니고 그런 걸 봐서는 어쨌든 북한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정신이 팔려 있고 그 많은 재벌을 거기에 쓰면서 인민들이 민생은 도외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 네. 그 러시아라는 큰 형님을 당겼다고 했는데 원래 큰 형님은 조중 우이교 그 철교통에서 지금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국이잖아요. 맏형. 네, 맏형. 예. 근데 저기는 또 멀리 있는 형. 예. 어쨌든 그 형들인데
그럼 중국 경제가 지금 안 좋다는 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렇죠. 뭐 시진핑 경제가 지금 아래에서부터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데 중국은 그러면 북한이 앞으로 어떤 형으로 모시게 될까요? 사실 중국은 북한이 러시아하고 밀접히 관계를 가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으니까 이제 중국에 나가 있는 북한 근로자가 9만 명에 달하는데 9만 명을 코로나 끝난 다음에 바꿔야 되겠는데 이 비자가 나와야 바꾸는데 네. 비자도 잘 안 주는. 그러니까 중국이 약간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북중 사이는 약간 문제가 있고 중국하고 러시아 사이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러시아는 또 북한에다 또 해야 또 무기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삼민의 이해관계가 다 다릅니다. 네. 지금은 어쨌든 김정은의 찐친은 푸틴입니다. 아, 푸틴이고 네. 멀리 있지만 가장 가까운 형은 푸틴이다. 네. 푸틴이다. 그런 말씀이군요. 네, 지금까지 정책 앤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